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16편 이성계는 상왕으로 물러나고 제1차 왕자의 난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상세히 짚어봤는데요. 태조실록에서는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된 모든 요인이 정도전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정도전이 죽기 전에 최후의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남은인데요. 실록에서는 남은의 최후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도전과 함께 첩의 집에 있었던 남은은 사태가 발발하자 도망쳐서 도성의 수문을 나간 다음 성 밖의 포막에 숨었다. 남은이 자진해서 순군옥으로 나가고자 하니 주변에서 말렸다. 그러자 남은이 말하였다. 정도전을 미워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야. 정도전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차명을 당한 것이라고. 하지만 나는 누구로부터 특별히 미움을 산 일이 없지 않은가. 아니, 내 발로 당당하게 순군옥에 찾아가서 옥에 갇힐 것이야. 그러면 설마 죽이기야 하겠는가? 자, 가자고. 그러나 남은은 스스로 순군옥의 옥문 밖에 이르렀다가 결국 차명을 당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던 날 밤에 정도전은 남은의 첩의 집에서 남은과 담소를 나누다가 이방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당시 남은이 죽기 전에 남겼다는 말만 들어보더라도 이방원이 주된 표적으로 삼았던 사람은 정도전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태조실록에서는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 세력이 궁궐까지 완전히 접수했다는 내용을 기술하고 나서 정도전의 졸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 졸기란 어떤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당사자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서에 싣는 것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이 졸기를 소개하는 김에 조선 왕조의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정도전의 사상과 그가 꿈꾸어왔던 세상, 그리고 그의 실패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전의 자는 종지, 호는 삼봉이며 본관은 안동봉화이니 형부상서 정운경의 아들이다. 고려 공민왕 경자년에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민년에 진사에 합격하여 여러 번 옮겨서 통례문 지후에 이르게 되었다. 병오년에 잇따라 부모의 상을 당하여 여막을 짓고 상제를 마치니 왕이 신해년에 불러서 태상박사로 임명하였다. 공민왕이 친히 종묘에 제양하니 정도전이 돌을 상고하여 악기를 제조하였다. 그는 예의 정량을 거쳐서 성균 사회로 승진하였다. 여기까지는 정도전이 출생해서 고려의 조정에 나아가 출세하기까지의 내력을 적은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말미에는 정도전을 매우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도량이 좁고 시기가 많았으며 또한 겁이 많아서 반드시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해쳐서 그 묵은 감정을 보복하고자 하여 매양 임금에게 사람을 죽여 위엄을 세우기를 권고하였으나 임금은 듣지 않았다. 그가 찬술한 고려국사는 공민왕 이후에는 가피라고 삭제한 것이 많으니 식견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그르게 여겼다. 처음에 정도전이 이색을 스승으로 섬기고 정몽주 이숭인과 친구가 되어서 친밀한 우정이 실제로 깊었는데 나중에는 조준과 교제하고자 하여 세 사람을 참소하고 헐뜯어 원수가 되었다. 왕조실록에 서술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역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사서에서는 정도전의 이러한 성품을 도량이 좁다는 의미의 협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특히 자신의 스승격인 이색을 끈질기게 탄핵했던 대목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도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정도전이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혁명가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단국대 문철영 교수와 연세대 국학연구원의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죠. 문명 전환의 시대에 그 가장 선두에 있는
정도전은 단호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이때 주저하거나 잠깐 멈칫하면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에 선두에 나가는 사람의 어떤 외로움, 그것들은 이제 현명하다고 표현될 수도 있고 요새 말로 하는 말로 불통이죠. 불통, 고집불통, 뭐 이런. 또 너무 외골수다, 뭐 또 고집이 세다. 요새도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그 사람이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맨 앞에 선두에 나가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지만,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요. 정도전이 모든 비난이 다 자기한테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꿈마다 그런 악몽도 꿔요. 그렇지만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강력한 추진력을 지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아주 강력하게, 철저하게, 그다음에 신속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은 뭐 숙명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고요. 모든 사람에게 널리 존경받는 혁명가, 급진 개혁파는 현실에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어차피 한쪽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함으로써 기득권 세력은 모든 걸 잃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정도전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도량이 넓다, 이렇게 평가할 리는 절대 없을 거고, 만약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정도전은 아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혁명가, 급진 개혁파에게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정도전은 기존의 체제를 뒤엎고 새로운 국가를 설계해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나 후세 사가로부터 도량이 넓고 인자하였다라는 평판을 듣는 것을 스스로 포기한 혁명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도전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면서 어떤 정치를 이상으로 삼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을까요? 아주 성리하게 철저하게 입각한 그런 새로운 국가를 이제 건설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국왕은 자유스러워야죠. 인자스러워야. 왜냐하면 성리학의 기본이 인이었기 때문에 그 인자스러운, 자유스러운 국왕이 위에 군림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국왕을 도와서 실질적인 정치를 하는 대상 강관들, 이런 사람들은 공정하고 공평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어떤 나라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인자한 국왕, 그 다음에 공평하고 공정한 치자 밑에서 보다 한결 나아질 거다. 경제적으로. 또는 그 세금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것이다. 이러한 나라를 건설했는데 그건 이상일 뿐이지 현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도전이 비판을 당하는 거죠. 민본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병농일치,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사가 되고 사가 또 관리가 되는, 대부가 되는 이러한 이제 체제. 그래서 요새로 말하면 농사 짓고 그 중에서 좀 똘똘한 애들은 국가가 알아서 공부시켜주고, 공부한 사람 중에서 그 과거 시험 통해서 엘리트들이 나오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한, 그래서 이 사회 변동이 피에 의한, 혈연에 의한, 어떤 신분에 의한 이런 사회 변동이 아니라 정말로 실력을 통한 사회 변동. 실력을 통한 사회 변동이란 게 가령 무신정권 때도 있었지만 무신정권은 이렇게 물리력이거든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그러나 물리력이 아니라 정상적인 실력, 그 실력이란 건 뭐냐? 성리학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성리학적 민본주의 국가, 이런 것들을 이제 꿈꿨을 것입니다. 성리학에 기반을 둔 재상 중심의 정치, 그리고 민본 사상의 바탕을 둔 국가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고 추진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도전의 이러한 사상은 강력한 왕권을 확보하려는 국왕의 입장에서 보자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겠죠. 그래서 그는 이방원의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장 대척점에 있던 건 태종이죠. 먼저 태종이 정도전을 쳤으니까. 정도전이 꿈꿨던 건 그런 왕을 꿈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왕이 좀 못나더라도, 못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시스템이 된다면, 재상 중심으로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거는 가능하다. 그런데 태종은 그걸 정면으로 뒤집어 버렸죠. 왕권 중심으로 해가지고 재상들은 의정부에 있지만 각 분야 육조들이 왕하고 직접 보고하고
또 왕이 직접 육조한테 명령 내리는 이걸 육조직계체제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정도전이 꿈꿨던 게 상당 부분 됐던 거는 세종 때 의정부라는 정승들과 또 육조가 균형을 갖고 있는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는 이렇게 정반합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하지만 이 정도전의 이러한 꿈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종교 문제를 짚어보기로 할까요? 이미 고려 말기에 정도전을 비롯한 신왕조 개창 세력이 불교에 대해서 끊임없는 비판을 해왔다는 사실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사찰을 둘러싼 비리나 승려들의 일탈 등이 비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정도전은 조선 건국 이후에 불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비판하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의 불교 비판을 체계화한 글이 바로 불시잡변입니다. 불시잡변은 그전에도 불교 비판들이 있었고 이랬지만 불교의 교리로 들어가서 교리를 정면으로 공격한 건 아마 이게 처음이죠. 그래서 윤회설이 문제가 뭐냐, 인과설이 문제가 뭐냐, 화북설이 문제가 뭐냐 조목조목 비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이 당시에 가령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 새로운 왕조가 새롭게 나가야 할 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찌 보면 세계관 문제이기도 했어요. 세계관 문제. 그리고 생산성 문제. 정도전의 불교를 비판하는 이 불시잡변에서 가장 크게 다뤘던 건 뭐냐면 불교는 허학이다. 그거 공허하다. 요새로 말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 못 움직인다. 그거는. 가령 다들 결혼 안 하고 다 해버리면 생산이 어떻게 되나.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삼봉집에 실려있는 불시잡변의 몇 대목을 소개하겠는데요. 우선 불시잡변이라는 이 제목에서부터 정도전의 불교에 대한 시각을 짐작하게 합니다. 정도전은 석가모니를 석시라고 칭하는가 하면 불교를 비판하는 글들에서 부처를 의미하는 불자 뒤에다 시자를 붙여서 불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전이 공자나 맹자를 공시, 이렇게 맹시라고 불렀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먼저 불시윤회지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목을 풀이하자면 불교에서 주장하는 윤회에 대한 정도전의 의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불시의 말에는 사람은 죽더라도 정신은 멸하지 않고 따라서 다시 형체를 받아 태어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윤회라는 말이 생겨났다. 봄, 여름에는 꽃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그 기운이 움츠러들어 꽃잎이 쇠하고 떨어진다. 이듬해 봄, 여름이 오면 또다시 무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떨어진 꽃잎이 본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난 것은 아니다. 샘의 물을 아침마다 길어서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하는 데 다 써버리면 그 물은 자취도 없어진다. 하지만 샘물은 계속 솟아나는데 이건 역시 이미 길어낸 물이 본원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곡식이 나는 건 역시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윤회설을 공박하고 있습니다. 정도전은 불시윤회지변의 마지막에서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혼과 몸이 또한 다시 합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밝은 이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를 비판한 불시인과지변, 불교의 화와 복에 대한 사상을 비판한 불시화복지변 등 불교 교리의 전반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불시지옥지변을 보면요, 석시가 지옥을 말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도전은 유교나 음양오행 등 자신이 믿는 사상의 잣대로 불교의 교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그의 불교 비판은 곧 성리학을 내세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학적, 이론적 기반부터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공부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 즉 불교를 비판할 수 있는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점이 다른 사람과 아주 그 차이가 크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그 성량만 열심히 하고 공명의 말씀만 그 받드는 것, 이런 거를 주 목표로 했다면 정도전은 실천이 전제되지 않는 그런 공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 성리학이 현실에서 정착할 때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요구되고 어떻게 하면은 원활하게 이 땅에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거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저작도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그런 저작들도 남긴 거죠. 불교가 현실 생활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종교인데 비해 성리학이야말로 정치의 근본으로 삼아야 할 사상이다. 정도전의 주장이 이런 논지인 듯한데요. 자, 이러한 논리라면 불교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역시 똑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흥미로운 것은 정도전의 이러한 유물론적 성향 때문에 그의 성리학은 남한보다는 북한에서 더 주목을 받았고, 그 때문에 독재 정권 시절 정도전을 연구했던 남한의 학자는 사상적으로 의심을 받아 공안기관에 해명을 해야 했던 일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에 이 성리학에 주목했던 건 북한이 먼저 주목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이게 생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물질주의니까. 근데 정도전에 이런 게 좀 매력적이거든요. 이 생산 중요시하고 이제. 그래서 좀 일화도 있어요. 한국에서 이 정도전이 굉장히 지금 다시 복권되기 시작한 게 아까 이상백 선생이 했고, 그 뒤에는 이제 역사 쪽에서는 한영우 선생이 했는데, 한영우 선생이 30대 때 정도전을 처음 썼는데, 모처에서 한영우 선생 불러가지고, 왜 북한에 중시하는 사람을, 북한에서 이걸 정몽주는 지주적 성리학, 정도전은 농민적 성리학. 그렇다면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켰을 때 정도전을 제1의 공격 목표로 삼았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윤훈표 연구원은 정도전이 추구했던 재상 중심의 정치에 이방원이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발상 궁극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국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즉 허수아비가 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그 안에 내재해 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공양왕이다. 공양왕 때는 왕은 뭐 군림했으나 실질적인 정치는 재상 관관들이 다 했습니다. 그때 뭐 관관들은 유명한 뭐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다 한 거죠. 그 뭐냐 이건 완전히 그 왕이, 그렇다고 뭐 공양왕 때 엄청나게 많은 개혁을 해가지고 아마 고려 역사상 그렇게 많은 4년 동안 많은 개혁을 한 적은 없었을 겁니다. 평가는 뭐 훌륭하겠죠. 하지만 왕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그냥 힘도 못 써보고 몰려나가는 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태종은 그걸 굉장히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당대의 현실과 괴리된 급진적이고 이상론에 치우친 그의 개혁사상은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던 이방원의 그것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좌절의 쓴맛을 보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좌절이 곧 죽음이었습니다. 정도전을 비롯한 개국공신들, 그리고 세자였던 방석과 그의 형 방번 등이 이방원의 칼날에 쓰러지고 장남인 방과가 세자로 책봉됨으로써 제1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된 셈인데요. 무엇보다도 개국공신인 정도전을 왜 죽였는지를 백성들에게 설득시키는 일이 중요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지를 내립니다. 물론 국왕의 이름으로 내린 교지였지만 이 역시 이방원의 뜻을 받들어 작성됐겠죠. 재작년 6월에 명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에 관원을 보내서 정도전을 명나라 서울로 오도록 독촉해 왔는데, 그때 정도전은 병을 앓고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작년 4월 17일에 황제가 다시 칙지를 내렸는데, 그 칙서에서 황제는
지금 조선 국왕이 임용한 문인 정도전이란 사람은 조선의 국왕을 보좌한다 하였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보좌하고 있는 것인가? 정도전 이 사람은 장차 왕에게 반드시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유하였기로 과인은 장차 정도전을 명나라에 파견하고자 하였으나 정도전이 병이 아직 낫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눌러있게 되었다. 그런데 이제 병이 다 나았으므로 과인의 장남인 이방과가 과인에게 전하, 정도전을 마땅히 명나라의 서울로 보내야만 하옵니다. 이렇게 고하였는데 정도전이 그 말의 원한을 품고 삼군 절제사 남은과 과인의 막내 아들 방석의 장인인 심효생 등과 몰래 모의하여 방과 등을 해치려고 했다. 우리의 종묘 사직이 거의 위태롭게 될 뻔하였으나 오히려 천지와 조정의 도움에 힘입어 정도전 등이 차명을 당하게 됐던 것이다. 지금 장남 방과는 성품과 행실이 순수하고 근신하며 충성심과 효심이 남다르므로 마땅히 세자가 될 만하다. 또한 대소신료들이 모두 상소를 올려 청하니 이에 종묘에 고하고 후사로 삼는 바이다. 난을 평정하고 나서 임금이 내린 교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정도전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표현 자체가 왜곡된 기술이란 점은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정도전이 왜 반란을 일으켰는지 그 이유로 들고 있는 내용이 엉뚱합니다. 이방원이 아닌 장남 이방과가 아버지인 태조 이성계에게 이렇게 주청을 했다는 얘기지요. 전하, 정도전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그럼 어찌하자는 것이냐? 명나라 황제가 뭐라 하였사옵니까? 정도전을 곁에 두었다가는 필시 화를 입을 것이라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리고 명나라 서울로 보내란 독촉이 있었사온데 병이 다 나았음에도 황제의 명을 거역하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이옵니다. 그럼 기어이 명나라에 보내자는 것이냐? 그래야 하옵니다. 뒷날 정종이 되는 이방과가 왕에게 이렇게 청을 올렸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정도전이 뭐라? 이방과가 나를 명나라로 보내자고 전하께 주청을 했단 말이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지.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방원과는 달리 장남인 이방과는 정치적인 욕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효성이 지극하고 또한 정도전 등 실세 공신을 명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왜 교지에 이런 내용을 담았을까요? 윤훈표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정도전을 천하의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자의 명을 어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최영의 경우가 고려 말에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최영을 그 명목으로 죽였냐면 최영의 공은 나라에 가득 찼지만 그 예전엔 천하를 뒤덮었다. 그런 것처럼 정도전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나라에는 공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천자의 명을 거역했다. 그래서 죄가 천하를 덮었다. 라고 해야지만 그의 재고가 명문상 정당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럼 방가가 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방가는 정도전 제거하는데 공이 있기 때문에 세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그 대목은 방과가 했던 안 했던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천하의 죄인이었던 정도전을 제거하는데 방과의 공도 꽤 크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자로 되는데 자격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정도전은 천하의 죄인인데 그를 제거하는데 방과의 공이 컸다. 그래서 그를 세자로 삼는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심어줄 의도로 만들어진 기록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명나라 황제 주원장이 표전 문제 때문에 정도전을 보내라고 했고 가지 않으려는 것을 이방과가 임금에게 보내자고 청하자 거기에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자, 왜 이런 식으로 꾸몄어야 했을까요? 문철영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요동정벌을 방과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정도전이 요동정벌은 정도전이 내세웠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그 호응이 있었던 것이죠. 일반 백성들도 호응이 있었던 것이고 옛날 우리 땅 만주를 찾자는 것이니까. 근데 그거를 같이 치면서 양쪽을 칠 수 있는 칼날이 되는 거죠, 이게. 명나라의 황제, 즉 천자의 명을 거역했으니 정도전은 죄인이다. 이러한 내용으로 교서를 꾸민 데에는 다분히 명나라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겠죠. 왕조실록의 태조 7년 9월 1일 기사에는 당시 이성계의 심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방관은 세자로 책봉됐으니 동궁으로 들어가 거처하도록 하거라. 예, 주상 전하. 임금은 세자를 동쪽 침실에 들어가 지내게 한 다음 조순을 불렀다. 주상 전하, 부르셨사옵니까? 내가 오늘은 세자를 비롯한 여러 왕자들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너를 불렀느니라. 예, 하명하시옵소서. 과인이 하는 말을 받아 적었다가 왕자들에게 전하도록 해라. 예, 주상 전하. 나는 아버지가 뵙고 싶어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사무치게 그리울 때면 그림자를 그려놓고 사모의 마음을 달랜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비록 몸이 쇠약하나 아직 숨이 붙어 있으니 다행한 편이 아니냐. 오래도록 병이 낫질 않는구나. 수정포도가 먹고 싶다. 임금의 교지를 받아든 세자와 여러 왕자들이 모두 소리를 높여 울면서 즉시 상림원사 한간에게 명하여 포도를 널리 구하였는데 김정준이 산 포도가 서리를 맞아 반쯤 익은 것을 한 상자 가지고 와서 바치니 임금이 크게 기뻐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수정포도란 아마도 우리가 산머루라고 부르는 산에서 나는 포도를 말하는 듯 보이는데요. 목은 이색의 문집에도 수정포도를 읊조리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번역한 그 시를 3연 중에서 2연만 발췌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두어 송이 주렁주렁 수정이 매달리어 살갗은 투명하고 씨 또한 분명하여라. 누가 만곡의 시고 단맛을 저장했느뇨. 입속에 아름다운 진액이 청신하구나. 한 조각 맑은 얼음과 수정이 미세한 물질 결성하여 투명체 이뤘는데 좋은 식구 읊조리며 처음 맛보는 곳에 달빛 아래 금술잔 또한 맑기도 하여라. 그런데 이성계는 아들 방원에 의해서 자신의 수족이나 다름없는 충신들이 희생되고 방번, 방석 등 2 아들마저 살해되는 등 끔찍한 사태를 겪고 나서 병세가 깊어진 이때 왜 하필이면 포도가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은 혹시 포도의 정을 의미하는 포도지정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가 포도알을 입에 넣고서 입속에서 껍질과 씨를 분리한 다음 포도의 속 살만 입술로 물어서 어린 자식의 입에 넣어준다는 데서 비롯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왕자의 난 직후에 이성계가
죽인 놈도 내 자식이고 불쌍하게 죽은 놈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한스럽게 중얼거렸다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부정을 쏟아 어린 자식들을 키웠던 옛 시절이 생각나서 그 회한을 포도지정으로 떠올린 것은 아니었을까요? 문헌에 근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소 감상적으로 추정을 해본 것입니다. 그 뒤로도 태조 이성계는 포도를 청해서 먹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1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된 직후에 대대적인 숙청과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죠. 전 첨절제사 조사이, 삼사 우복야 이염, 완성군 이백유, 이조이랑 이조를 순군옥에 가두었다. 정진과 강택을 전라수군에 충군하고 대장군 한규, 손원만, 송천우를 경상수군에 충군하였으며 사복경 이보검과 장군 임득방은 강원수군에.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거나 유배되거나 혹은 지방으로 좌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를 옥에 가두었다거나 귀양 보냈다 이렇게 기록돼 있을 뿐 죄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도전에 가깝거나 협조한 사람들은 주된 제고 대상이 돼야 되는데요. 그들만 제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죠. 그동안 부패했던 사람, 무능했던 사람,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 방종했던 사람을 반드시 끼워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을 안 놓으면 그건 뭐냐면 그 반대파들의 숙청, 그래서 비판을 받습니다. 여기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여론의 무마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거는 뭐 정치, 거기서 아주 뭐 그 알파, 그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등용한 사람들은 협조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협조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욕망이 높은 사람을 반드시 모셔와야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면 매우 위험한. 그런데 그 세종은 그렇게 합니다. 정도전, 남은 등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주로 숙청 대상이 됐었겠으나 그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이방원이 평소에 벼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한데 묶어서 처벌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개창해 왕위에 오른 지 7년째 되던 서기 1398년 9월 초닷새 날, 도승지 이문하는 들라. 전하, 찾으셨사옵니까? 과인이 중대한 결심을 했느니라. 무슨 결심이시온지. 내가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정사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나 하루 동안에도 10,000가지 일이 발생하니 그만둘 수가 있었겠느냐. 전하, 어인 말씀을 그리하시옵니까? 병이 더욱 깊어지니 지금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고 마음을 편안히 하여 병을 치료하면서 여생을 보내려 하느니라. 허니 그대가 문신에게 명하여 교지를 지어서 바치게 하라. 그렇게 명을 내린 태조 이성계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 이렇게 고합니다. 제가 착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조정의 덕을 계승하여 신민을 통치한 지가 지금 7년이나 되었는데 나이가 많아 병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사무가 많고 복잡하여 아침 저녁으로 정사에 부지런히 임하기가 어려워 빠뜨려진 것이 많을까 염려되나이다. 왕세자 이방관은 족장자로서 일찍부터 인덕을 갖추고 효성이 지극하며 또한 개국의 초기를 당하여 저를 보좌한 일이 많았으므로 왕위에 오르기를 명하여 선대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므로 이에 고하나이다. 이성계가 드디어 왕위에서 물러날 결심을 굳힌 것이죠. 그런데 이성계는 이때 왕위에서 물러난 뒤로도 10여 년을 더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병이 들었다고는 하나 국왕의 자리를 내놓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왜 서둘러 그만두겠다고 했을까요?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이 시기 이성계는 더 이상 임금의 자리에 계속 남아있기가 어려운 처지였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더 이상 그 왕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뭐냐면 자신들의 수족들이 다 잘려나가가지고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그게 자식들에게 당했다는 것. 그것이 아주 치명적이었는데요. 그동안 쌓았던 그 이성계의 모든 유신, 명망, 이건 아주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독이 이게 유교국가라고 표명했는데 유교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수신제가인데 수신제가를 못했어요. 왜? 아들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개국 공신들을 갖다가 죽이고 뿐만 아니라 동생들을 뭐 멀쩡한 동생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그 동생의 남편 매제까지도 다 그 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신도 못하고 제가도 못한 사람이 치국을 한다. 이거는 뭐 유교국가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실록에는 태조 이성계가 방과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국보, 즉 옥새를 좌정승과 우정승에게 전해준 것으로 나와 있으나 일설에는 왕권을 상징하는 이 옥새를 이방원, 즉 태종이 즉위한 이후로도 넘겨주지 않고 자신이 쥐고 있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왕 노릇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있는 수족들이 처음에 자기를 따라 다 방언이한테로 가버리니까 수족이 잘려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위를 어떻든지 간에 물려주면서 이 상황 자리를 물러나는데 아마 이때 얼핏 어디서 보니까 옥새는 자기가 쥐고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려주지만 그래도 끝까지 요새도 이제 나이 드신 부모들이 왜 마지막에 통장 들고 있는 것처럼 드디어 태조 이성계가 실질적인 장남인 방과에게 왕위를 넘겨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임금은 판삼사사 설장수와 예조전서 기물상을 경사에 보내 상주하였다. 경사에 보내 상주하였다는 말은 명나라의 서울에 사신을 보내서 황제에게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표문은 이렇습니다. 신이 젊을 때부터 군인으로 전장을 떠돌다 보니 풍수병을 앓았는데 지금 연기가 쇠로하여 일찍 늙게 되었기로 여러 가지 사물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장남 방과는 타고난 자질이 순수하고 근신하며 의지와 행동은 단아하고 정대하므로 뒷일을 부탁하여 동쪽 변방에서 있는 힘을 다할 만합니다. 9월 초닷새 날에 세자에게 국사를 임시로 서리하게 하였으니 삼가 황제의 명령이 내리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성계는 혼자 거동하기가 힘들 정도로 역시 몸이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자, 일어나야겠으니 나를 좀 일으켜다오. 예, 전하. 임금이 근시내관으로 하여금 몸을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였다. 세자는 어디 있느냐?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교서를 받도록 하라. 예, 주상 전하. 세자가 공복을 갖추어 입고 임금 앞에 나와서 땅에 엎드렸다. 자, 왕위를 너에게 넘긴다는 양위 교서이니라. 받아라. 황공하옵니다, 주상 전하. 다음에는 좌정승과 우정승을 불러 명하였다. 내가 지금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니 경등은 힘을 합하여 정치를 도와서 큰 왕업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임금은 이문화에게 명하여 세자를 모시고 나오게 하였다. 좌정승과 우정승이 국보를 받들고 앞에서 인도하고 이문화가 세자를 모시고 근정전에 이르렀다. 세자가 강사포와 원유관을 바꾸어 입고 왕위에 올랐다. 감축드리옵니다, 주상전하. 감축드리옵니다, 주상전하.
세자가 백관들의 할애를 받고 왕위에 올라 이름을 고쳐 경이라 하였다. 백관들을 거느리고 부왕에게 존호를 올려 상왕이라 하고는 백관과 함께 상왕에게 절을 올렸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 왕조를 개창했던 태조 이성계는 즉위 7년째 되던 해 9월에 왕위를 아들 방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상왕의 자리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두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방원은 그 자신이 정변을 일으켜서 부왕인 이성계의 오른팔이자 막강 실세였던 정도전을 죽이고 세자인 방석 등을 죽이는 등 온갖 악역을 다 해놓고서 왜 그 자신이 바로 왕위를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스스로 방과를 천거했을까요? 장자가 왕이 오르는 게 이제 가장 순리인 것이고, 그거 가지고 방원이가 명분을 내세웠었기 때문에 방원이가 이때 거사하자마자 방원이가 오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 당시에 여전히 사병을 거느린 동무 형제들이 많았어요.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세력도 적지 않았고. 그런데 이때 그 위험 부담을 안고 방원이가 올라가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정종을 먼저 추대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뒤에 정종이 물러날 때 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정종이 물러나려 할 때 그에 대한 반대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반란 일으키려는 세력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기 상황에서 볼 때 어쩌다가 왕위에 오르게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아무리 이 시기 이방원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다른 왕자들 역시 일정 부분 병권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왕위를 차지하려는 시도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킬 때 그 명분으로 삼았던 것은 정도전 등이 적장자를 놔두고 어린 서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이성계도 방과를 여러 차례 적장자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성계의 맏아들이었던 진안군 방우가 살아있었더라면 마땅히 그가 적장자가 됐겠죠. 그가 죽고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방과가 적장자가 된다는 점이야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조선 전기 정치사를 서술한 지두화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적장자인 진안군 방우는 태조 2년에 죽었지만 그의 아들인 복령군 복근이 존재했었다. 따라서 적장자 세습의 원칙으로 말하자면 진안군의 적장자인 복근이 왕세손이 되어서 왕위를 계승해야 했다. 적장자 방우에게 아들이 있는데도 둘째 방과, 즉 정종을 왕세자로 책봉한 것은 적장자가 무후이면 차 적장자가 승습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 적장자 세습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장남이 죽을 경우 차남에게 세습하지 않고 죽은 장남의 맏아들을 왕세손으로 책봉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실세인 이방원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방과를 천거해서 왕위를 잇게 한 것은 종법 정신을 아주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방과, 즉 정종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정종은 왕권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전혀 없었던 인물이고, 그 때문에 왕자에 난 직후에 방원이 자신을 세자로 천거했을 때에도 오히려 사양하면서 방원이 세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던 인물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던 날 밤에 영안군 방과가 보인 행동은 이렇습니다. 이때 영안군 방과는 몸이 아픈 임금을 위하여 소격전에 가서 병을 낫게 해달라고 제를 올리고 있었는데 변고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몰래 종 한 명을 데리고서 줄에 매달려 성을 빠져나온 다음 김인귀의 집으로 가서 숨어 있었다. 변란이 일어나자 겁에 질려서 도망쳐서 숨어 있다가 5살 아래의 동생인 이방원이 사람을 시켜서 찾을 때에야 궁궐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윤훈표 연구원은
바로 그 대목이 왜곡된 기록이라고 주장합니다. 종종 방관은 아주 태조의 측근으로 유능한 장수였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여러 차례 전쟁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관료적인 어떤 그런 생활도 꽤 했던 사람입니다.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효성이 매우 깊었습니다. 매우 깊었기 때문에 뭐 도망갔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왜곡 과장, 그리고 오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 아버지를 끝까지 아마 모셨을 겁니다. 그 성격으로 봐서. 그래서 종종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버지가 안심을 합니다. 그래도 이 효성이 제일 기뻤던 아들이 이 장자인 방관 종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좀 안심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이 왕자의 난 때 도망쳐서 숨어 있었다고 기술한 것은 애당초 임금이 될 그릇이 못된 인물이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가 2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이방원에게 물려준 것은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왕위에 오른 정종이 맨 처음 한 일은 정사공신을 봉하는 일이었습니다. 임금이 이방원과 더불어 정사공신의 등급을 논하고 도승지 이문하에게 명하여 교지를 전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공신이란 어떤 공을 세운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종의 교지를 들어보시죠. 나라를 창업한 지 오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진실로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국군을 만세에 전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상왕께서 병환이 나서 오랫동안 낫지 않은 시기를 틈타 간신 정도전과 남원 등이 어린 세자의 세력을 믿고 난을 일으켜 우리 형제를 해치려 하고 우리의 왕업을 전복하고자 하였다. 밑대 의양공 이화, 이강공 이방의, 희양공 이방간, 정왕공 이방원, 상당후 이백경,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참찬문화부사 이무와 조박, 정당문학 하륜, 참찬문화 이거이, 참지문화 조영무 등이 충성을 발휘하여 계책을 결정하고 난리를 평정하여 질서 있는 세상으로 회복하게 하고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으니 그 공로가 중대하여 영구한 세대에 이르기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영한후 양우와 청원후 심종 그리고 정종은 교지를 내려 방의, 방간, 방원 등을 먼저 열거하고 뒤이어서 이숙번 등을 거론하고 나서 포상의 은전을 맡은 관원은 이를 거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꾸려질 공신도감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람들은 1등 공신에 임명하고 그 뒤에 거론한 사람은 공신 등급을 2번째로 하라. 이런 암시지요. 아닌 게 아니라 보름쯤 뒤에 공신도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방의, 방간, 방원 등을 비롯한 12명이 정사 1등 공신에 봉해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1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웠다는 것인데요. 자, 이 말이 성립하려면 정도전이 난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전제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분석한 대로 만일 이방원이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 등과 방석, 방번 등을 죽인 것이 사건의 진실이라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방원은 자기 자신이 일으킨 반란을 스스로 진압했다는 공을 인정받아서 1등 공신의 호를 받는다는,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방원이 정변을 일으켜서 정도전 등을 죽이고 어린 세자를 제거할 때 힘을 보탠 사람들을 포상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 종사공신 중에는 반드시 이방원하고 협력했던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그렇게 되면 매우 뭐라고 할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는 과거 그 정도전이 어떤 그 집권했을 당시에 소외받았던 명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억지로도 몇 명 넣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협조를
뭐 앞장섰던 사람은 물론 많이 들어가고 당연히 들어가고 넣어야 되지만 그 정도전이하고 좀 소외받았던 뭐 조준이라든가 뭐 이런 김상현 같은 사람도 넣어둬야 된다. 왜? 그 정도전을 제거한 게 자기 개인적인 야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정사공신들을 대거 넣어가지고. 사실 이방원이 정도전과 남원을 죽이고 궁궐을 범하기 직전에 협조를 요청했을 때 조준은 협력하기를 꺼려서 주저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등 공신호를 준 것은 장차 조준이란 원로 대신에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개국공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공신들도 같이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 당시 새롭게 된 공신들, 그들은 무신들이 많아요. 그건 이제 뭐냐면 힘써서 무력으로 공신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공신수가 많아진 때가 언제냐면 태종 때하고 세조 때입니다. 그건 이제 뭐냐면 이제 세조 때도 그 단종 치고 또 이렇게 쿠데타 일으키고 이럴 때 결국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공신들이 나오는 것이죠. 뭐 개국공신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역성혁명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근데 이 정사공신에서는 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글쎄요.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게 협력해서 공신이 된 경우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물리쳐서 공신이 된 경우를 같은 공신으로 평가해야 할까요?